한국인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가 있죠. 카페나 이런 식당에 가서 핸드폰이나 지갑만 올려두고 자리를 맡고 화장실에 가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저도 1년 전에 잃어버렸던 지갑을 노원 경찰서에서 다시 보내줬어요. 와. 그래서 우편으로 왔는데 착불로 제가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10,000원짜리 현금도 남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방랑작가 클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헤일리고요. 전 주희고요. 저는 또니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저번 회차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고 부르는 것과 애국심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고른 게 최근에 너무 한국을 전 세계에서 샤웃하는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이거를 고르게 됐어요. Shout out to Korea. 다들 혹시 체감하시나요? 한국의 위상 체감하시나요?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반크라고 해서 그 사이버 외교 사절단 활동을 열심히 하던 청소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애국자적인 면모가 사라졌는데 어떤 그런 한 개인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각자 레퍼런스로 가져온 책이나 영화가 무엇이 있는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인은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미술 작품을 하나 들고 왔고요. 그 김수자 작가님의 보따리 트럭 연작에 대해 소개를 하고 싶고, 그리고 한국 사람 이야기라는 함재봉 교수님이 지으신 책을 한 권 가지고 왔고요. 한 권이 아니라 5권이죠. 네, 그리고 피부색 꿀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벨기에에서 자란 한인 입양인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고요. 마지막으로 더티 워크라는 잘 보이지 않는 하지만 굉장히 필수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까대기라는 책도 가져왔는데요. 까대기는 택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책인데 굉장히 술술 읽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한국이 싫어서라는 한국이 싫어서 떠난 어떤 이의 이야기를 담은 장강명 작가님의 책을 가져왔고요. 성애나 소설가가 쓴 혼모노, 작년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 난리 났던 그 중에 스무드라는 에피소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사인을 받아왔던 한국이란 무엇인가 김영민 교수님의 책도 이것도 재곤내죠. 한국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네, 마지막으로 헤일리는요? 저는 박노자 작가님의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면에 어떤 어두운 면이 있는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장손을 가져왔어요. 한국의 엑기스를 딱 보여주는 영화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서사를 다룬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아너더와 시너스 제인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요새 그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언제 진짜 많이 느꼈냐면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가 오스카 시상식에서 축하 공연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K-팝 팬 같은 거를 연출을 하기 위해서 주최 측에서 응원봉을 나눠줬는데 맞아. 거기서 스티븐 스필버그였나? 되게 거장 감독이 이 응원봉을 이렇게 엄청 잘하시던데요? 소녀 팬처럼 막 흔들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막 이렇게 흔드는 걸 보면서 와 이게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들 어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한국 콘텐츠가 유행을 할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어렸을 때는 한국이 어딨냐 라고 한국을 알려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맞아요. 제 어린 시절 얘기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해외 펜팔을 했어요. 인터넷에 그 당시에 Students of the World라고 그 온라인 펜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자기소개를 쓰면 안녕 나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뭐 누구야 이렇게 쓰면은 제 자기소개를 보고 막 애들이 편지를 보내와요. 너 나랑 친구할래? 막 이런 식으로. 나는 귀여워. 뭐 스위tzerland에서 온 10살 뭐 에이미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답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교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코리안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노스냐 사우스냐. 그쵸. 그 당시에는 정말 김정은이 가장 유명한 한국인이었고 김정은도 아니었잖아. 뭐. 김정일이었죠. 네, 김정일이 가장 유명한 한국인이었고 그 북한의 평범한 국민이 그 해외여행을 다니고 막 편지를 주고받고 할 수 없다는 걸 외국에 나가면 그거를 제가 부연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게 아마 한 막 2010년대 초반? 네. 그리고 서울이라고 해도 약간 어딘지 잘 모르고 그쵸. 그리고 맞아.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몰라서 저는 심지어 약간 막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로 오인하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니까 약간 좀 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아예 모르지?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그 본인의 존재를 좀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고 그런 그쵸. 욕망이 있는데 내가 사는 곳을 몰라? 그럼 내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이미지는 제 생각에 그냥 아시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부색 꿀색이라는 한국계 입양인 감독님이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감독님 본인도 그렇고 대부분의 한인 입양인들이 그래서 처음에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때 왜냐하면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은 다 어떻게 보면 외양이 서양인인 백인들인데 자기만 아시안이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노출되는 게 일본. 그쵸.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 이런 거에 엄청 노출이 되는데 그분도 그래서 그 영화에 막 사무라이 이런 거에 심취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국의 이미지가. 당시에는. 그쵸. 저도 막 외국 여행 가면은 어렸을 때는 Are you Chinese?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Japanese? 이렇게 물어봤지 한국인일 거라는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기는 처음으로 해요. 물어보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한국인인 거를 알리고 싶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혹시나 한국을 알고 있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말을 걸었던 때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바로 Do You Know 클럽 있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Do You Know 클럽에 누구 계셨었죠? 뭐 박지성, 그쵸, 전에 박지성. 박주영 그쵸. 그 정도 계셨나? 그 화면이 그렇게 꽉 차지 않았어요. 그 Do You Know 클럽에 원래 멤버들이 얼마 안 계셨어요. 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혔죠. 그쵸. 근데 요새는 이제 방탄소년단도 있고 뽀로로도 있고 이제 가상어도 있고 가득 차가지고 이제 공백이 없어요. 여백의 미가 없어. 어렸을 때 왜 연애가 중계 보면은 항상 맨 끝에 이제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 그걸 꼭 시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 한국스러운 무언가를 외국인들에게 정말 심어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사실 저의 어린 시절 모습에서도 그걸 엿봤어요. 저는 우리나라 한국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든 내가 민간 외교 사절이 돼서 이걸 전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계 무대에서 무시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제 시적절하게 이제 한비아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책이 유행을 했었어요. 거의 저희 세대의 청소년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국인임을 뭔가 자랑스러워하고 그치. 그런 모먼트에 대한 묘사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반크라고 그 뭐의 약자였지? 그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뭐 이런 거였는데 일본 애가 아니라 동해입니다. 다케시마가 아니라 독도입니다. 막 이런 거를 교정하는 그런 활동도 펼치고 한식, 한글, 또 한국의 그런 뭐 한복 이런 한국의 문화들을 세계에 알리고 여기서 막 약간 공짜로 부채나 막 그런 팜플렛 같은 걸 나눠줘서 해외여행 갈 때 그걸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혹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라고 줬나 보다. 네네.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떤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민간 외교 사절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냥 본인들의 어떤 그 영리적인 목적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돈을 사비를 들여서 유인물 같은 걸 뿌렸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그런 유인물이나 팜플렛을 막 바리바리 챙겨가가지고 나눠주곤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유난히 심했을까요? 뭐 어느 나라든 뭐 우리는 예를 들어 판초가 유행 문화고 우리는 뭐가 유행이고 이런 거 좀 자부심 쿵푸 판다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더 심했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저는 약간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고 실제로 막 검사를 해보면 우리도 막 그쵸. 여러 가지 피가 섞여 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되게 동질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홍익인간. 홍익인간 단군 할아버지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한 문화를 가지고 단일한 어떤 우리만의 그 상상의 공동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IMF고 금모으기 운동하고 이럴 때는 정말 그 나라가 즉 나인 어떤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를 주로 주인공으로서 사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그 당시에는 나라가 잘 살면 나도 잘 사는 거다 뭔가 그런 생각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랬을 때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과도기의 시점에서 이제 그게 저희 세대인 것 같고 공동체주의도 어느 정도는 알겠으면서도 동시에 개인주의적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청소년기, 청년기 때는 한국을 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한국이 그쵸. 무시받고 한국이 멸시받으면 내가 좀 평가절하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알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저는 컸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면서 나라와 내가 같지 않구나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전 얻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활동들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당시에는 위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했을 거고 그걸 이제 우리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 세계에 나가서 우리를 알립시다라고 하는 게 금모으기 운동 때 금가락지 꺼내놓았던 그 마음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게 필요했던 시기라서 그게 이렇게 좀 맞물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게 대학교를 기점으로 좀 짜게 식었어요, 저는. 왜 짜게 쓰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자살률이 부동의 1위래요. 그리고 노인 빈곤율도 1위고 그리고 출생률도 이제 막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한 명도 안 되는 저출생의 나라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어두운 부분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우리나라 짱이야, 국뽕 대박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지지한다의 자세를 좀 버리게 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주희가 말한 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단면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장주의의 담론이 되게 우세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잘 살고 보자,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유효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모두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잘 살게 된 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피폐하고 경쟁은 너무 심각하고 이거를 이제는 해결해야 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뭐를 알려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는 어떤 의구심이 떠오르는 건 당연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국위선양을 하면 떠오른 나라의 그 영광이 내 것과 같아졌고 실제로도 좀 먹고 살만한 그런 경제 수준이 오면 우리 모두가 좀 잘 살게 되었고 그런 게 있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게 이제 한강의 기적을 겪으면서 너무 빠르게 되면서 생긴 그 어두운 면을 직격으로 받아야 하는 건 또 우리 세대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헬조선 담론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 막 한국은 뭐 눈치도 많이 보고 경쟁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정은 다 사라졌고요. 막 이렇게 해서 되게 피곤하고 몇 포 세대 이게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흐름을 가장 잘 담은 소설이 그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 제목부터 너무 명확하고 그 내용도 우리가 딱 익히 아는 한국이 싫어 나 떠날래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호주로 떠나게 되는데 호주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고 또 호주에서 주인공을 살게 하고
또 여전히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또 한국인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그 당시에는 또 그 우리가 여러 반크 활동, 독도 알림이 활동으로 쌓아 올린 한국의 이면이 사실은 엄청나게 피로하고 과로한 사회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된 후로는 사람들이 그런 애국 활동, 이런 국뽕 활동에 좀 많이 학을 떼고 좀 한 발 물러난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니가 말한 책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논픽션 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되게 네. 옛날에 나온 책인데 맞아요. 책이 이제 표지가 막 발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이제 박노자 교수님이라고 그쵸.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저 실제로 뵌 적도 오, 있어요. 진짜요? 노르웨이에서 교환학생을 해가지고 근데 어. 이분이 되게 한국에 관심이 많고 아마 귀화를 하셨을 거예요. 원래는 아마 러시아 구소련에서 태어나셔서 막 망명도 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한국에 결국에 아마 부인분이 한국 분이셔서 정착을 하셨는데 되게 이제 한국 사회에 애정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한국 사회 병폐나 이런 거를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죠. 맞아요. 이게 예전에 나온 책인데 여기 앞에 그 기화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국이 기화 시험이 진짜 어렵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화 시험을 당당히 통과하셨는데 이분이 한국학 전공이시래요. 그러니까 한국어 진짜 잘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화 시험에 통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자기 앞에서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려운 단어, 뭐 산유화가 누구 그림인가요? 이런 되게 어려운 우리도 모르는 문제를 틀려서 기화를 못한 사람들을 보고서 아니 이렇게까지 알아야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거야? 라면서 한국이 외국인을 별로 환대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저는 우리가 K 콘텐츠를 알리면서 이것을 너무 으스대지 않는 걸 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요새 막 해외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 되게 배척적이다라는 얘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불친절하고 약간의 인종차별적인 모습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한국 해외 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드러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국뽕이다 하면서 우리나라 자신을 막 고양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두운 부분도 많은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김영민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계엄이 있었던 날 이 책을 써야겠다는 다짐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낱낱이 해부하는 그런 책인데 또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 책 처음에 나왔을 때 주희랑 저랑 김영민 교수님 팬이어가지고 네, 북토크를 갔었어요. 네, 가서 이제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 유쾌한 항상 톤으로 쓰고 이야기하는 교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벨상을 수상한 해에 동시에 계엄이 터졌던 때에는 한국이라는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리고 그게 한 번에 생긴 사건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그런 누적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어떤 필연적인 결과였다라고도 이제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옛날의 이야기부터 그 아주 최근에 계엄의 이야기까지 좀 한국을 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기화 시험도 난이도가 굉장히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보면 통과 못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의 제 생각에 한국인 50% 넘게 탈락합니다. 50%, 맞아요. 진짜. 80%는 통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우리를 한국인으로 엮어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조나단 씨처럼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한국사도 엄청 많이 알잖아요. 그니까. 저보다 많이 알 거예요. 한국사 능력 시험 막 1급 있을걸요 아마. 근데 그걸 모르고 한국어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환대받는 또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배타적이지 않은 채로
형성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가 있죠. 냉장고가 이미 있는데도 김치 냉장고가 하나 더 있다. 김치만을 위한 냉장고. 그치. 그리고 그게 이제 너는 그러면 삼시세끼 김치만 먹냐? 라고 만약에 누군가 욕을 했다고 해도 그게 전혀 타격감이 없어. 왜냐면 정말 삼시세끼를 김치만 먹기 때문에. 그리고 김치 볶음밥을 먹어도 김치를 곁들여 먹고. 소파가 있는데도 굳이 바닥에 앉아. 바닥에 앉아.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침대가 있어도 이불 깔고 바닥에서 자는 그런 난 그게 더 편해. 이렇게 분들이 얘기하는. 있고 그리고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정말 홍해 가르듯 왼쪽은 이제 걷는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서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저는 그냥 만국 공통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만큼 그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되는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 카페나 이런 식당에 가서 핸드폰이나 지갑만 올려두고 자리를 맡고 화장실에 가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저는 너무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그쵸. 근데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제가 노르웨이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 한 무리의 한국 유학생들이 당연히 여기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이긴 했어요. 근데 외부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공 도서관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핸드폰을 다들 테이블에 두고 잠깐 나갔다 온 거예요. 다 없어졌죠, 당연히. 모두 그래서 쓸어갔구나. 다 막 울면서 막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치안 수준이 진짜 세계 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 정도는 사실 어렵겠구나. 이 정도의 수준을 경험하기는 어렵겠구나. 저도 1년 전에 잃어버렸던 지갑을 노원 경찰서에서 다시 보내줬어요. 와. 그래서 우편으로 왔는데 착불로 제가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10,000원짜리 현금도 남아 있었어요. 가져가지 않았고 지갑 안에 모든 카드가 다 그대로 있었고 그 안에 내가 비상금으로 넣어놓은 현금 10,000원도 껴져 있었어. 그걸 아무도 쓰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지갑이 이 전국을 돌고 돌아서 나한테 결국 돌아온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 한국인 하면 생각나는 게 한국 행정의 편리함 빨리빨리. 이런 거를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빨리빨리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프랑스에서 그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은행을 가고 싶으면 은행 직원이랑 랑데부를 잡아야 돼요. 은행 들어가면은 너 랑데부 했어? 이렇게 랑데부가 약속이라는 뜻이야. 너 나랑 랑데부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안 했는데 I 랑데부 you. 그럼 너 다음 주 월요일에 오렴?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랑데부 시간에 가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계좌를 만들고 집에 왔는데 그러면 계좌 비밀번호는 어떻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계좌 비밀번호는 너네 집에 우편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 안 돼요. 저 우리나라 같으면은 네 고객님 이거 가려주시고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한 번 더 하면은 눌러주세요. 10초 만에 끝날 일을 일주일을 기다려서 비밀번호를 받았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프랑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걔네들은 행정을 라드미니스트라시옹이라고 불러요. 아, 라드미니스트라시옹이 정말 최악이야. 그거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얼마나 이것이 멋있는 것인지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그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편리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거의 이면에는 그쵸. 또 그만큼 갈려나가는 노동력과 그 어떤 서비스업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있죠.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까대기라는 그래픽 노블 만화책이 있는데 까대기라는 게 이제 그 택배 노동자들의 속어 같은 거예요. 요즘에 진짜 쿠팡 이런 거 얼마나 빠른가요? 근데 그 뒤에는 정말 고된 노동이 숨어 있다. 이 빨리빨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의 이런 극악의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그 있었던 노르웨이만 하더라도 한 5시인가? 토요일 5시인가 되면은
그 다 문을 닫아가지고 술 같은 것도 거기는 몇 도 이상의 술은 그 특별히 정해진 공간에 가서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이 술을 주말에 마실 거면은 사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술 마시고 싶다 해서 한국처럼 그냥 편의점에 뛰어가가지고 그 도수 높은 술을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내가 미리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나랑 똑같은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쵸. 모두가 쉬는 휴일이 언젠가는 그쵸.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 24/7 24시간 가능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그게 좀 그쵸.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걸 즐기는 입장에서는 너무 맞아. 편하고 양가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합리성, 효율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게 좀 또 내심 속상하기도 하냐면 휘게는 좋은 거고 빨리빨리 너무 아직 발전 중이구나 라고 하는 그 시선이 저는 좀 억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때 보여주었던 그 효율적인 농사법을 보면 진짜 그게 어떤 뭐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되게 과로하는 환경에서가 아니라 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지혜로 쌓였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정적인 처리만 보더라도 그게 꼭 막 야근을 시켜가지고 과로를 해서 많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 잡은 건강한 시스템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막 프랑스 가서 요리 2시간 동안 주문하고 1시간 동안 계산하고 먹는 게 되게 선진화되고 여유로운 거고 우리가 뭔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개도국스럽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나는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게 좀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방탄소년단 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BBC랑 인터뷰한 거였나? 이걸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국은 아이돌을 성상품화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인간이 아니라 상품처럼 막 엄청 하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이렇게 데뷔시키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너무 문제시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또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해서 뭐 이런 성과를 냈고 그거 자체로는 일단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사대주의랑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유럽의 여유로운 생활, 제1세계로부터의 어떤 인정 이런 거를 갈구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중에 우리나라 훌륭한 가수들 데리고 외국 가서 버스킹하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 댓글 같은 거 보면 거기 한국 사람이 있어도 절대 한국 사람이 감탄하는 건 안 찍는데요. 당연하지. 왜냐면 외국인들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서양인. 보여야 하지. 그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스럽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지긋지긋한 이런 게 공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이거를 언어화 시킬 때는 좀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면이 있잖아요. 제가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언급하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장손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부 공장의 장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벌써 한국스러워요. 근데 장손이 이제 경북에 있는 장손인 거죠. 그래서 명절이나 이럴 때마다 내려가는데 그 집은 더울 때 장손이 와야만 에어컨을 틀어주는 집인 거예요. 벌써 덥다. 그리고 뭐 장손한테는 또 따로 뭐 돈을 챙겨준다든지 뭐 이런 엄청 어두운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한편으로
그 영화가 되게 아름다워요. 그 한국의 사계절의 풍경과 그 서로 그 집안 식구들끼리 나누는 그 굉장히 한국스러운 대화 있잖아요. 뭐 얘기하다거나 갑자기 밥상을 엎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게 아름다워요? 아니 근데 약간 코미디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 희화화? 예,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괜히 약간 찔러보려고 하는 대화 같은 것도 너무 잘 녹아들어 있고 여기에 장례식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진짜 보면서 되게 감탄하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장례식 끝나면 우리 부조금을 다 걷잖아요. 와, 근데 그거 한 번쯤 다 경험하셨죠? 알죠. 야, 너네들 일로 와봐. 자, 얼만지 세. 제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제가 경영학과 나왔다고 그거 시키셨거든요. 은행원이지 마세요. 땡땡땡 10만 원, 뭐 20만 원, 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땡땡이네가 누구야? 땡땡이네 아시는 분. 그 모든 장면이 그 영화 속에 들어있는데 정말 이 한국의 엑기스 한국이란 무엇인가. 이걸 보면서 감탄하는 우리들 이런 것들이 한국 농축액이네요. 그쵸. 그런 게 다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이해할 때 어떤 단편적으로 이해를 할 순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우리가 한국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 때가 한국을 떠났을 때잖아요. 아니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제 이민자의 시선에서 한국을 보는 것도 되게 한국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될 것 같은데, 그 성애나 작가의 소설집 혼모노 작년에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무드라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 에피소드는 그 한국계 3세대 이민자인 듀이가 한국에 처음 오고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채였어요. 그 부모님이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다 라고 정체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한국이 뭐야? 거의 이런 채로 와서 그 한국인 동료들에게 나 마사지 받으러 가고 싶은데 마사지 샵 좀 추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인들이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동남아 가서 마사지 샵을 찾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한국은 마사지가 좀 비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아주 짧은 장면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되게 많은 맥락이 녹아들었다고 생각해요. 아직 해외에서는 아까 이제 뭐 동남아인지 서남아시아인지 모르겠는 그렇게 한국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심지어 이 소설에서는 한국인 이민자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 또 어느 정도 개발이 됐다고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사지 샵 싸다고 생각하는 나라로 그치. 오해받는 게 좀 불쾌하게 여겨지는 그런 걸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헤일리가 얘기해준 한국이 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오히려 좀 문화적으로 차별한다거나 우리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우리는 동남아 가서 마사지 받고 5,000원짜리 원피스 막 많이 사서 그걸 하면서 대놓고 관광객인 것처럼 마음껏 즐기면서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해외에서 그렇게 봤던 게 너무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걸 넘어가는 그 약간의 과도기가 이 소설에 되게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국을 바라보는 또 입체적인 시선을 볼 수 있어서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우리 셋 다 그 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 만들기. 아니 근데 오늘 가져온 책들이 다 한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목에. 우리가 유태인이라고 하면 탈무드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 자랐을 것 같고 그들이 믿는 종교 그 교회에 가서 막 랍비가 막 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그 모자 뭔지 아시죠?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 그걸 잊지 않고 있는 어떤 그 역사적 인식이 있다던가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국인이 뭐 한국인이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한국인이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대요. 한국은 일단 한국 전쟁도 겪었었고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또 그때 엄청난 이민자들이 생겼었고 또 되게 다양한 정치적인 사건들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을 5가지의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쓴 책인데 사실 저도 이제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 권 한 권이 너무 어렵고 길고 두꺼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 사람과 조선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 그리고 재미교포, 제일교포, 조선족, 고려인 이런 사람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언어인가? 이념인가? 종교인가? 한국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뭘까요? 이 책에서 좀 재밌었던 부분은 한국 사람이란 이 아니라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게 책 제목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 함재봉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해방을 맞은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 다 각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념이나 종교적인 색깔 아니면은 내가 원래 지지하고 있었던 국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는 쓰인지 꽤 되지 않았나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데 1962년에 조선일보에서 처음 등장했대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새로운 어떤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들어서 예전에 이제 다문화라고 말했던 이제는 그 워딩이 아예 바뀌었대요. 한국 사람이 되게 다양해졌죠. 한국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부터 시작해서 그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배경 가족의 그 아이들도 이제 그냥 한국인이고,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에 사실 가면 외양이 전형적 한국인이 아닌 그런 이주 노동자들을 봐도 그렇게 놀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골 어르신들이. 그리고 이제 TV만 보더라도 옛날에는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나와서 외국인 방송인들이 얘기를 할 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했던 것 같거든요. 캐릭터가. 그래서 막 뭐 이다도시 씨나 아니면 막 크리스나 이런 분들도 목소리랑 그 사람들의 발음이 조금 특이하니까 그걸 유머의 소재로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누가 더 진짜 한국인스럽나 누가 더 저 눈 감고 들으면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의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쓰는 게 오히려 이제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두고 한 단계 진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이 핵심 인력이 되는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장인들의 스킬이 한국인에게 넘어가지 못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그 스킬을 배워서 그걸 이어가는 공장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도 진짜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뭐 분명히 엊그제 본 건 막 가구 공장이었는데 이번엔 또 만두 공장을 또 이주 노동자가 직접 배워서 또 대를 이어가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뭐 혈연이나 그런 지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가 이미 한국인이 된 거고 이제 그들이 연결시켜갈 또 새로운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만들어간다는 표현이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뭐 이제 그 다큐에서도 조금 아쉬웠던 거는 반말을 너무 당연히 하거나 뭐 그 친구들, 뭐 걔네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아직은 단계이지만 이제는 그들이 없이는 우리 문화가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을 한국인으로 흡수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걸 부정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국인을 폐쇄적으로 정의하거나 배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그걸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막 김금례 놋그릇이 이제는 응우옌 놋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금 문화유산이 살아남는 처지가 된 거니까. 그리고 아까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좀 살펴봤는데 2025년 기준으로 총 181개국에 700만 명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대요. 근데 이 재외동포를 정의하는 방식도 저는 좀 여전히 차별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제중 동포라고 하지 않고 조선족이라고 정의하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미디어가 만들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700만 명의 여전히 한국인인 그들은 누군가는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정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에 온 외국인, 그리고 외국에 간 한국인까지 정의할 수 있는 한국인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또 고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민을 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 입양을 가게 된 그 입양 동포들이 약 2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나 뭐 분단이 만든 탈북민 이런 분들도 다 저는 코리아 디아스포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김수자 작가라는 현대미술 작가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보따리 트럭 작품으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이분의 그 사진과 영상에는 늘 그 트럭에 보따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작가가 그 위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 보따리만 있기도 하고 우리가 보따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사를 할 때 떠남의 순간에 등장한 오브제잖아요. 이거를 어떤 보편적인 예술적인 언어로 작품화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한 나라의 정체성이 이민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와 다른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2개가 있어요. 모두 작년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인데 바로 원베트 레프터 아나더랑 시너스 제인들이라는 영화예요. 원베트 레프터 아나더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옛날에 혁명군이었는데 이제 딸이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다시 옛날 혁명군스러운 모습으로 딸을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테이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원베트 레프터 아나더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이에요. 그 딸도 그렇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아내도 그렇고 모두 뭐 이민자들이고 이민자들이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민자들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민자들에게 기대고 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까 우리가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과 기술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우리와 섞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고립하고 고립해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를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도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더티 워크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국경에 있는 그 양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지워진 존재예요. 왜냐하면 불법 이주 노동자라서 사실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한다는 게 밝혀지면 그 사람들은 바로 추방을 당합니다. 미국 자국민들은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생닭을 손질하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치킨 너겟은 먹고 싶어 해. 그래서 누군가가 이 생닭을 다 처분하고 살균하고 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더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건 존재가 지워진 이주 노동자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베트 레프터 어나더에도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이민자들이 많이 일하는 치킨 너겟 공장에 검문을 갖고 그래서 그 공장의 문을 잠깐 닫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는 이제 백인 남성이 나 그 공장 치킨 너겟 좋아하는데 막 약간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데 내가 치킨 너겟은 좋아하지만 그 치킨 너겟을 만드는 이주 노동자는 싫어라고 한다면 치킨 너겟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눈앞에 있지 않은 하지만 굉장히 필수적인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이주 노동자이고 하다는 생각을 하면은 쉽게 그렇게 거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시너스 제인들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그 예전에 이제 노예가 해방된 직후의 흑인들이 어떻게 블루스 문화를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영화예요. 다큐멘터리 영화는 아니고 사실은 호러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전에 흑인의 모습
모습들을 막 볼 수 있고 이래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문득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다채롭고 다양하고 아름답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화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고 그것에 감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이런 한국인이라는 엄청난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흩어지면서 더 아름다운 문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김구 선생님이 또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거울을 찾아서 서양 나라를 헤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불닭볶음면을 먹는 미국인을 보고 안심하고 불닭볶음면을 사랑하거나 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많은 시리즈들을 외국인들이 리액션 하는 거, K-pop 퍼포먼스를 보고 와우 감탄하는 거를 보고 또 차오른다 하는 것도 뭐 그것 자체도 문화가 나중엔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온 이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를 기꺼이 좀 누리고 사랑하고 즐기는 게 더 당연한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이미 유튜브 댓글이란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끔 한국인에 대한 애정을 진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해학 가득한 한국인만이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곳곳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잘 발견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동감해요. 왜냐하면 사실 국뽕이라는 게 그냥 한국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알리자 해서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한국이 유니크하고 특별해라는 그런 생각에 기반해서 국뽕 콘텐츠가 전파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이게 뛰어나, 땡땡보다 이렇게 비교급이 되는 순간 이거는 줄 세우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거는 너무 잘했어. 근데 그러면 저거는 너무 별로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문화가 막 난리가 나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갑자기 K-pop 아이돌의 위상이 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 그러면 등을 돌려버릴 건가? 약간 평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또니가 말한 것처럼 이게 좋으니까 좋은 걸 널리 알리는 마음인 거지 어떤 게 더 낫고 어떤 게 더 열등하다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자존감 높은 사람을 얘기할 때 자존감 높은 사람은 주변에서 계속 끊임없이 칭찬을 안 해줘도 스스로가 당당하게 서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예전에 약간 자존감이 낮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낮죠. 나 잘하지? 빨리 나 칭찬해줘. 그런데 이제 우리도 자존감을 지키기 수업을 할 수 있을 때가 왔다. 너무 좋은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자존감 높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회차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음 회차 스포를 또 해보려고 해요. 다음 회차는 어떤 내용으로 할 예정이시죠? 저희 다음 회차는 여기 계신 또니가 작가신데요. 이번에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조금 더 유명해져 있을 텐데 신작을 내셨습니다. 제목은 수상할 만큼 완벽한 결혼식.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결혼이 많은 시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가거나 실제로 그 결혼의 주인공이 되거나 하실 텐데 이 결혼 산업에 애매한 부분이 있죠. 캥기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낱낱이 파헤치고 또 저희가 30대 초반의 여성들로서 결혼식 갈 일이 정말 많은데 하객으로서 본 거 그리고 뭐 결혼을 대하는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봤을 때의 문제점을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